이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자그마치 14차례 정도 이란의 주요 시설을 포함한 곳곳에서 원인이 불분명한 폭발 사고와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란에서 최근 들어 일어난 폭발 사고와 화재 사고는 그냥 일반 주거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 시설이나 특히 핵 관련 시설과 그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란의 이런 각종 사고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은 이스라엘을 그 배후로 지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란의 폭발은 이스라엘이 주도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이란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들을 날짜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동쪽 파르친의 군사기지 근처에서 가스 저장소에서 대규모 강력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폭발과 동시에 뿜어져 나온 불기둥이 테헤란의 하늘을 환하게 밝힐 정도였다는 것이 이때 촬영된 화면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폭발은 또 일어났습니다. 5일 뒤인 6월 30일 오후 8시 56분쯤 역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보건소 건물에서 강력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1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발은 약 10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폭발의 원인은 의료용 가스 누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이번에는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곳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인 핵 합의 파기에 반발해서 지난해부터 고성능 원심 분리기 가동을 재개한 핵시설이죠. 7월 4일 오전에는 이란 남서부의 쿠제스탄의 주도 아흐와지 시의 한 발전소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후 같은 주에 있는 석유화학센터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70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란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7월 7일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테헤란의 남부 바커샤르 마을의 한 산소 공장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고는 7월 9일에도 일어났으니까요. 테헤란 서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란 관리들은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뒤에도 폭발 사고는 또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7월 12일에는 테헤란의 남서부의 한 석유화학 시설에서 폭발 사고 발생. 물론 관계자들은 이번 폭발이 더운 날씨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7월 13일 이란의 북동부 도시 마샤드 인근의 한 산업단지에서 농축가스 저장 탱크 폭발 사고 발생. 7월 15일 이란 남부 부셰르의 소형 조선소에서 화재 발생. 7월 18일 남서쪽 도시 아흐바지의 한 송유관에서 폭발 사고 발생. 7월 19일 중부도시 이스파한 주의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 발생.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모두 최근 이란에서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고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역들이 대부분 핵시설이나 군사시설 같은 주요 시설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5일에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난 테헤란의 남동쪽 파르친 지역이라는 곳은 과거 이란의 핵실험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지요. 또 이곳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특히 파르친 지역에 있는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과 로켓탄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일어난 폭발 역시 테헤란 남쪽 250km에 위치한 나탄즈 지역의 정부 시설인데요. 이곳은 이란의 핵 미사일을 위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이 화재로 인해서 신형 원심 분리기의 개발이 더뎌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래는 불이 난 건물에서 더 많은 신형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가 생산될 예정이었는데
계측 장비와 정밀 설비가 모두 파괴돼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7일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테헤란 남부 바커샤르 시의 공장은 2018년 이스라엘 정보요원들이 급습해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훔쳐갔던 창고 그 근처라고 하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 공장이 이란 국방부는 물론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긴밀히 협력하는 이란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9일에 일어났던 테헤란 서부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역시 제임스 마틴 핵 비확산 연구센터의 이란 군사 전문가인 파비안 헌치는 이곳에 2개의 지하 시설이 있다며 하나는 화학무기 연구와 관련된 시설이고 다른 한 곳은 정체불명의 군사 생산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15일 이란의 남부 조선소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곳이 부쉐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또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거의 핵시설과 관련된 장소이며 이 장소들의 피해를 주기 위한 전초전으로 주변의 시설들을 화재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죠. 이렇게 그야말로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 핵 관련 시설들에서 연이어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7월 3일 쿠웨이트 알 자리다 등을 인용하면서 이란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지역에서의 대규모 폭발과 테헤란 남쪽 250km에 위치한 나탄즈 지역의 정부시설의 폭발 역시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을 통해서 파괴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시설을 폭파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스라엘 공군의 F-35가 폭격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 시설을 폭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4월 이란의 해킹 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의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하면서 상수도의 염소 공급량을 과다 분출을 노렸다고 이미 예전에 제가 브레드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염소는 수돗물을 소독하는 데 사용하기는 하지만 농도를 조절을 하지 않고 과다 포함하게 되면 그 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물이 공급되는 농장의 모든 농작물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죠. 다행히 이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하마터면 이스라엘 전 국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두고만 있을 리가 없지요. 당연히 보복을 계획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파르친과 나탄즈 지역의 비밀시설을 공격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가비 아시케나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배후설에 더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이란이 핵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밝혀지지 않는 게 더 나은 조처를 취한다. 이 이야기는 일단 공격 자체를 부인하진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요르단에서도 나왔습니다. 한 요르단 소식통은 지난 2주 동안 총 4군데의 이란 핵시설과 알려지지 않은 여러 곳의 다른 군사시설들이 공격당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반미사일 포대나 레이더로는 도저히 탐지할 수 없는 정교한 미사일에 의해서 공격당했다고 전했는데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이라크 내에 있는 이란 관련 표적도 공격을 했으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미군 및 정보기관 간 협력 증대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까지 공격한 것은 이란 정권이 핵뿐만 아니라 지역 지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게 그 목표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 와중에 지난 7월 6일 새로운 첩보 위성까지 발사했습니다. 이건 역시 이란의 핵 미사일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난 4월에 있었던 정수장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복 차원만으로 이번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란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유보시키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포기하게 하려는 작전이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맺었던 핵 합의에 대해서 이것은 최악의 협상이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 합의를 파기하자 이란은 이에 반발해서 지난해부터 고성능 원심 분리기 가동을 재개하며 핵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란이 개발하려는 핵은 단순히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핵을 이용한 미사일을 만들 것이며 그 핵 미사일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이대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치 북한처럼 이란은 우리에게도 핵 미사일이 있다 이렇게 발표할 날이 올 텐데 이스라엘이 그걸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 모사드 국장이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거친 맹공을 이슬람 공화국에 퍼부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자그마치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나라에 가서 불과 한 달 사이에 14차례나 감쪽같이 주요 시설을 정확히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충분히 성공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파괴했고요. 2007년에는 시리아의 알키바르에 있는 핵시설을 또 파괴했었습니다. 2009년에는 미국과 함께 이란의 핵 원심 분리기를 스톡스넷 컴퓨터 바이러스로 공격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의 정보 파악 능력은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를 정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사무실에 정교한 첩보 장치를 숨겨뒀었다고 하죠. 이 장치들은 사무실, 가구와 벽, 천장에 숨겨져 있었으며 시리아 군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 섬의 골목 구석구석에 고해상도 카메라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 장치들이 적발될 때까지 수년간 녹음된 음성과 또 촬영된 동영상 파일들이 이스라엘의 첩보 위성으로 전송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수년 후에 이 장비들이 발견되었고 시리아 방송을 통해서 동영상 일부가 공개되었을 때 시리아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게 되었었죠. 이런 이스라엘이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정보는 오죽이나 많이 확보해 놨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의 작전은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란 내부에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텔레비전의 인기 드라마 테헤란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이란의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돕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란의 주요 핵 관련 시설의 폭발 사고를 바라보는 이란 국민들 중에는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이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란 정권의 핵 개발 집착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수많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비참해지고 거기에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까지 3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란 정부에 대해서 염증을 넘어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부터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어로 라디오 방송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란계 유대인 암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며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는 대부분의 폭발은 이란 원전을 지탱하는 전기 발전소 등 핵 관련 설비를 겨냥했고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라니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란인 청취자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란이 핵 발전소를 짓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술적으로 너무 원시적이어서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이 나라에서는 작동 가능한 자동차조차 생산할 수 없었다.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또 다른 체르노빌로 변해서 이란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저것이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하다. 제발 이스라엘의 폭탄이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란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응을 하게 될까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폭발 사고가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고 말할지,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외부에 가해자가 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품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지를 두고 봐야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란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전 장성이자 이스라엘 군 군사정보국장을 지낸 아모스 야들린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역습에 대비해야 한다. 사이버 부대나 시리아의 미사일 공격, 해외 테러 등 이란의 보복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언젠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만나서 인터뷰했던 많은 신학자들과 국제정세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심지어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많은 이스라엘의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메시아닉 목회자들도 결국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결국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란의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는 그 반대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뉴스가 오늘 저녁 여러분의 가정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다가 듣게 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이것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혹시 오늘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내일이라도 그런 뉴스가 들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연기가 솔솔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란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